고전시가 해설 시작합니다. 45페이지에 있는 윤선도의 몽촌요 먼저 합니다.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에게 보낸 전체 3수의 연시조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우국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 임금에 대한 사랑과 우국의 정을 노래했다. 윤선도는 효종과 임평대군의 사부를 지낸 적이 있는데 1652년 효종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6세인 윤선도를 정사품 벼슬에 임명한 지 2달 만에 정삼품의 벼슬에 임명했다.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 거죠. 그러자 이러한 인사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이가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윤선도는 면직되는데 이 작품은 그가 면직되고 난 뒤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샹해런과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생시인가 꿈인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가 사는 세계죠. 그렇죠?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올라갔다는 게 결국 어디로 갔다는 거죠? 임금 계신 궁궐에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린다 해서 군선은 신하들이고 옥황은 임금인데 태도가 대조되죠. 그렇죠? 여기 임금은 불러서 벼슬을 주려고 했고 신하들은 그걸 반대했고 도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 옳다. 뭐가? 내 분이다.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오호연월은 자연이겠죠.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내 분이다. 내 처지에 맞다. 내 분수에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만나서 임금을 불러서 임금을 만났고 그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군선이 꺼려서 다른 신선들이 꺼려서 나는 자연에 왔고 자연에 사는 게 내 분수인 게 맞겠구나.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풋잠에 꿈을 꿔서 또 꿈 꿨어요. 11호에 들어가니 여기도 옥황상제가 사는 그곳에 있는 누각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있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백옥경하고 11호하고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가봤더니 옥황은 나를 또 반기는데 군선은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또 대조되는 게 있죠. 감탄사 또 나왔습니다. 위에 두어라도 감탄사였죠. 백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해서 여기는 나라 걱정하는 마음인데 백만억 창생은 수많은 백성들이고 그런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결에 묻겠냐라고 해서 물을 수 없었다, 물어보고 얘기 나눌 수 없었다라고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다음 하늘이 잊어신제에서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했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구멍나거나 일그러진 나라의 위기 상황을 어떤 기술로 해결했을까? 백옥루를 다시 지을 때 어떤 바치가 이뤄냈는가? 어떤 기술자가 어떤 장인이 그 백옥루 중수를 해냈는가? 옥황께 살아보자 하더니 옥황께 여쭈어보자 했는데 다 못하고 왔더라. 그러니까 위에 두 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왔다는 건 누구 때문이죠? 위에 제시된 군선들 때문에 그 질문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 보기에서 말하는 위 해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여기 많은 이가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윤선도는 면직됐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고민했으나 그걸 펼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임금에 대한 사랑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 시조 보겠습니다. 이건 작품 먼저 보고 해제하고 연결해 볼게요. 이정보의 시조. 꿈으로 차사를 삼아 먼데니 모게 하면 님이 멀리 있는데 꿈을 심부름꾼을 시켜서 님을 오게 한다면 비록 천리라도 순식간에 오겠지만 그러니까 님을 오게 한다면 님이 올 수 있겠지만 먼 거리에 있더라도 그 님도 님이니 올똥말똥하여라 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님이 님을 둔 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다른 님이죠. 내 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 올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죠. 못 만날 수 있다. 여기 주제는 님을 향한 그리움이고,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얘기합니다. 해제 볼게요. 이 작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님,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님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 꿈을 의인화했어요. 꿈을 차사를 삼았으니까, 파견하던 심부름꾼을 삼았으니까 의인화했고, 임과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고, 작가의 창의적 발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님을 종장해서 반복해서 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말한 시입니다. 되셨죠? 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방홍시여 볼게요. 가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글은 방홍시 여서를 바탕으로 하여 연작시조인 방홍시여의 창작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는, 그래서 왜 지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설명하고, 작품의 시상 전개가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방홍시여는 신음이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되어 김포로 추방당한 뒤에 정치적 좌절감,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 대결 의지 등을 토로한 연작시다. 그러니까 이게 좌절감,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 대결 의지가 나타날 거고, 작품의 창작 동기는 그가 남긴 방홍시 여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그 일부를 발췌합니다.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했으니까 화자는 전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그러니까 김포로 추방당했고 세상에 대한 버림을 받았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진력이 났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지난날의 부귀공명은 한갓 겨와 쭉정이나 두원풀같이 쓸데가 없는 것이어서 부귀공명은 허망한 것이고, 오직 사물에 접해 노래하면 풍부가 수레를 내려 호랑이 잡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그래서 풍부는 뜻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옛날에 호랑이 퇴치로 유명했던 중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수레를 내려서 호랑이 잡는 만용, 그러면 용감한 척하고 용감함을 막 과시하는 그 병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해서 부귀공명은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결국 부귀공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면 될 것 같고요. 세상에 버림받은 좌절감, 소외감 등을 얘기한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홍시여는 모두 3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적 흐름을 시상전개의 기본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상전개의 틀은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시간 관련 표지어를 주목해보면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작가는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고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표현의 다채로움을 구현한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수입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돌길이 묻혔으니까 눈이 와서 길이 묻혔으니 아무도 못 오겠죠. 시비를 열지 마라. 이게 문이에요. 살인문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누가 있겠냐. 소외감, 단절감, 이런 걸 나타내죠. 그쵸? 잘 써줄게요. 소외감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밤중쯤 한 조각 달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달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연 친화적 모습, 세상과 단절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지 마라. 명령형도 확인할 수 있고요. 2수 가보게요. 3수요. 초목이 다 매몰한제 송중만 풀을 얻다 했으니까 초목이 다 매몰되어 있다는 건 여기 표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눈이 온 상태로 연결할 수 있으면 이게 겨울이라는 얘기고요. 소나무랑 대나무만 푸르다. 풍상 섞어칠제 너 무슨 일로 혼자 푸르내서 너는 송죽을 말하죠. 그쵸? 그래서 의인하고요. 색채 이미지 말합니다. 의문형 어미 사용하고요. 두어라 내 성이여니 물어 무엇하리. 여기서 내 성은 송죽의 본성이니 물어 무엇하겠냐라고 해서 절개를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자기의 본성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내 성이니까. 그러니까 나 송죽과 비슷해. 혼자 푸르름을 간직하는 존재야. 그럼 여기서의 풍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쵸? 다음 6수로 가볼게요. 어젯밤에 눈 온 후에 달이 쫓아 비췄다. 계속 눈입니다. 눈이 온 후에 달이 떴어요.
눈 온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달이 되게 맑은 분위기, 시각적 이미지 제시 주로 합니다. 어찌하여 첫말 부우는 오락가락하느냐 해서 하늘 끝에 뜬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드러낸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눈 온 후에 달빛이 얼마나 더 맑겠어요. 눈의 하얀 빛과 함께 달빛이 더 밝게 빛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락가락하는 천말부는 이제 달빛을 가릴 수도 있는 존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팔수 보겠습니다. 석가래가 긴지 짧은지, 기둥이 기울었는지 아니면 틀어졌는지, 요거 대구 확인되죠. 석가래 기둥에 대해서 길다, 짧다, 기울었다, 틀어졌다.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집이 이 몇 칸짜리 집인데 몇 칸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작다고 비웃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비웃지 마. 우리 집 석가래가 긴지 짧은지 기둥이 기울었는지 틀어졌는지는 따지지 마라. 어즈버 감탄사 만산나월이 그러면 산에 가득 찬 그 달빛이 다 내 거다 해서 자연친화 얘기하고 있고요. 속세의 시비 이런 거 안 따지고 싶고 신경 안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팔수 확인했고요. 다음에 14수 시비가 없은 후라 영욕이 다 불관타 해서 옳고 그름은 다 없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머무른다? 속세 아닌 자연에 머무니까 내 삶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없다. 영욕이 다 불관타, 영욕 따위도 상관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이제 부귀공명 같은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위에 가에서 부귀공명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산다고 했었어요. 그거 다 허망한 것이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런 인식이고요. 금서를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검은고 연주하고 책 다 읽고 난 뒤에 한가한 정서 얘기하고 있고, 백구야 기사를 잊음은 너와 내가 같더라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다 잊었다 해서 속세에서 일을 다 잊었으니 난 한가하고 좋다. 그래서 백구하고 나하고 같다고 여기니까 무라일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백구와 나가 같은 처지에 있다고 밝히면서 한가한 삶을 얘기하고, 기사를 다 잊었다고 해서 기사 해석 한번 봅시다. 욕심을 다 잊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욕심 같은 걸 다 잊었다. 영욕, 부정적 시어들 체크합니다. 영욕, 기사 이런 것들 다 잊고 살고 있고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자연에 응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린 삶 이렇게 볼 수 있다. 17수 가볼게요.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봄이네요. 계절감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계절감을 알려주는 표지. 한식이라는 날짜도 나왔고요. 무정한 꽃과 버들도 때를 알아 피는데 어찌하여 우리님은 가고하니 오는가 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죠. 자연과 대비하고 있어요.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모습. 그래서 화류도 때를 알아 피는데 어찌하여 우리님은 가고 안 오냐,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님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예, 임금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해석에 따라,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알면 되고. 19수 창밖에 워석버석, 그래서 요거 음성상징어 이미신가 일어나 보니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예요. 워석버석하는 어떤 소리가 나서 님 온 거 아니야? 일어나 보니까 해란 해경의 낙엽은 무슨 일인가 해서 해란 해경 난초핀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초핀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했으니까 님이 아니라 실체가 뭐였어요? 낙엽이었다는 거예요. 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움이 크면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있죠.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끊길까 하노라 해서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슬프고 마음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고,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죠? 혼자 지내다 보니까 바깥에 무슨 소리만 나면
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26수 봅니다. 꽃 지고 속잎이 나니 시절이 변했다 해서 꽃이 지고 속잎이 난다면 여름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절이 변해요.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여기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요. 누가 조화를 잡아 천변 만화하는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가, 천만 번 변화하는가 해서 누가 조화를 부렸냐. 조물주가 조화를 부렸겠죠. 그래서 여기는 별거 없죠.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도 할 시야는 꼭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래 만든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말로 다 못해서 노래를 불어서 풀었던가? 노래를 불러서 시름을 풀었던가? 와, 노래 만든 사람 시름 많기도 많네. 진실로 시름이 풀릴 것이면, 생략된 말, 고민이 풀릴 거면 나도 불러보겠다라는 건 나의 시름이 어떻다는 거죠?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름을 뭐 하고 싶다? 해소하고 싶다는,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노래를 불러서라도 그 시름을 풀겠다 해서 이 노래의 기능이 시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서 코너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러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음의 방용시어 살펴봤고요. 앞에 우리 EBS 해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인 신음이 1613년 개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경기도 김포로 쫓겨나 있던 시기에 반년여에 걸쳐 쓴 전체 30수의 연작시조이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삶의 정치, 자연 친화적 정서,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세태에 대한 좌절감 등이 30수의 시조로 두루 담겨 있고, 겨울, 봄, 여름 확인했죠. 이어지는 계절적 흐름, 그리고 30수의 시조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연습처럼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작품 전체가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가 좀 떨어지니까 작품 전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되게 매우 적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48페이지 이덕일의 우국가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광해군 때 작가가 고향 한평에 머물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전체 28수의 연시조이다. 나라 걱정하는 시조입니다.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우국시조로서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과 붕당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바깥에, 나라 바깥에 이제 난리죠. 붕당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폐해를 지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전반적인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의 형태를 취하며, 본사는 다시 전쟁의 실상을 노래한 작품군과, 다시가 아니라 당시겠네요. 당쟁의 폐해를 노래한 작품군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실상을 노래한 부분, 당쟁에 대해 노래한 부분 두 가지가 되고, 그러면 현실 비판의 노래가 되겠죠. 서사인 제1수는 작가가 그동안 익혀오던 학문을 버리고 무를 선택하게 된 상황을, 이 무는 이제 무력, 그러니까 무관이 되었다는 거죠. 상황을, 결사인 28수는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붕당 간 정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임금을 향한 걱정, 애정,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나라를 구할 방안 등을 비분관계, 빡 돌았다는 거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미는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 두 가지의 주제로 이해하면 되겠죠. 나라 걱정하는데 내용이 전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과,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에서 붕당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이렇게 되죠. 자, 보기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사화와 당쟁, 외란과 호란 등 크고 작은 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그렇게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이 시조로 형상화되곤 했다. 우국의 형상화 방식은 소재, 표현법, 화자의 어조, 작품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비슷한 작품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정철의 시조가 있습니다. 감탄사, 버힐시고 배웠구나. 낙락장송을 배웠구나. 적은덧, 잠깐 두던들, 잠깐 두었던들, 동량제 되리러니, 대들보로 쓸 제목이 되리러니, 어즈버 명당이 기울거든 무엇으로 버티겠는가 해서 낙락장송인 나라의 큰 인재가 될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베어버렸다. 그걸 그냥 두었다면 뭐가 될 수 있었다? 낙락장송이 대들보가 될 만한 제목, 나라를 구할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만했는데 이제 명당인 이 집이 기울었으니 뭘로 버티겠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당은 나라의 상황일 거고 국가의 위기를 무엇으로 버틸까? 나라의 큰 인재가 될 만한 제목들을 다 베어버렸으니 이게 이제 붕당 정치의 폐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8수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1수 볼게요. 학문을 후려치우고 반문을 한 뜻은 그러니까 학문을 닦다가 학문에 힘쓰다가 무관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뜻을 밝힙니다. 그런 뜻은 삼척검, 칼을 둘러매고 진심보국하려 했다. 그러니까 뜻이 이거죠.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려 했고 나라에 보답하려 했는데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네. 진심보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겨워하노라 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나라에 기여하지 못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정서를 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1수는 이런 마음을 노래한 거고요. 3수 보겠습니다.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밖에 다시 없다. 못 잊을 것이 무엇일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말고 다시 없다. 그럼 이게 뭐냐? 외란이에요. 외란. 임진왜란으로 인한 나라가 피폐해진 일. 외란 때문에 나라가 피폐해진 일. 의관 문물을 이렇게 더럽혔는가 해서 나라가 많이 더럽혀졌다는 거고 누가 더럽혔어요? 외적이 이렇게 더럽혔다고 한탄하는 거죠. 그렇죠? 조선의 문화 그리고 조선의 산물 이런 것들을 문화와 그 산물을 다 더럽혔다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 원수 외적이요.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요. 우리 옆에서 본 해제에서 이런 거 비분관계한 어조로 제시한다 이런 것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적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해서 외적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수. 6수 보겠습니다. 감탄사 서러운지고 생각하거든 서러운지고 반복. 생각을 할수록 서러워요. 뭐가 서러울까? 일단 영탄 반복이 있었고 국가간이를 알 사람이 없어 서럽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위태로움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라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알 사람이 없는 데서의 서러움. 그래서 서럽다 반복되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지금 비판하는 거냐면 얘네들. 나라의 위태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알 사람이 없어서 서럽다라는 거니까 조정의 관료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무나 이 간이를 알아서 누구라도 이 위태로움을 알아서 구중천에 살해 주소서 아래소 해서 구중천은 9방위로 나눈 하늘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이 위태로움을 알고 임금께 말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14수 이는 저 외다하고 저는 이 외다하니. 그래서 여기서 외다는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쪽은 저쪽이 틀렸다고 하고 저쪽은 이쪽이 틀렸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조정의 관료들의 모습이죠. 매일 하는 일이 이런 싸움뿐이로구나 안타까워합니다. 이 중에 고립무조는 임의신간으로 해서 고립된,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임금밖에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예.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당쟁 정치를 일삼는 신료들을 비판하고 있는 노래다. 그렇게 14수는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이거 AA BA 구조죠. 그렇죠? 예, 말려달라고, 이 당쟁을 좀 말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공무사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지공무사는 공평하게 사사로움 없이, 아셨죠? 공평하게, 없을 무자잖아요.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말려달라 라고. 그래서 이런 싸움을 말리는데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하리이다 했고, 이게 공평하다는 거죠. 그 유명한 탕평책 들어봤죠.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할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고, 말리소서 말리소서는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라고 보면 되냐면 임금에게 호소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쟁을 말려달라고, 공평하게 일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평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수는 여기 해제에서 얘가 그 폐해를 걱정하면서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구국의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 26수 볼게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해서, 나라가 굳어지면 더 작은 단위인 집도 굳건해질 거다.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기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안 하는 조정의 관료들을 비판하는 거고, 그럼 결국 조정의 관료들에게 집이란 자기 세력이죠. 그러니까 조정의 관료들이 자기 세력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또는 개인의 이익만 돌보고 있는 거죠. 개인의 이익, 자기 세력인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돌보고 있고, 그것만 따지는 것 비판하고 있어요. 하다가, 나란 일 안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겠냐. 논리적이죠. 나라가 기울어 버리면 결국 너희 개인 집도, 너희들 붕당도 다 무너질 거 아니냐라고 여기는 서리법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결국 명당이 기울면, 여기 나라입니다. 나라가 기울면 너희들 집도 다 굳건해질 리가 없다. 기울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관료들에게 나라가 굳건해지도록 노력해라 이거죠. 나라가 굳건해지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읽히죠. 그렇죠? 마무리.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귀인들 바라겠느냐. 그럼 나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부귀를 바라겠냐. 서리법. 부귀와 공명인 세속적 가치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고, 일간목에 한 칸 작은 집에 고초히 혼자 앉아. 여기 이제 괴롭다예요. 고자가 괴롭게, 그리고 힘들게, 고초를 겪다 이런 말 들어봤죠? 괴롭고 힘들게 혼자 앉아서 밤낮에 우국상시를 못내 서로 하노라 해서 나라 걱정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걱정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 나라 걱정하며 마음 아파하며 서러워한다라고 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요. 밤낮이라고 한 건 언제나 그렇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붕당 정치를 하는 조정 관료들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십시오. 49쪽 거창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이본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1840년 전후에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저지른 나쁜 정치, 탐악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현실 비판 가사로서의 의의가 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창 부패장 초등의 자료를 통해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입증되면서 19세기 전반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높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주제고요. 그 다음에 보기 이 밑에 있는 이거 보겠습니다. 가사문학의 세계에서 태평성대와 성은을 노래했던 조선 전기의 문학적 경향과는 다르게 조선 후기에는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가사작품이 등장했다. 특히 19세기 전반 왕권이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수령과 아전에 의한 수탈이 심해져서 백성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마련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관아에 끌려가 형벌을 받기도 하였다. 가장을 잃은 가정의 고난은 더 가중되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대장에 올려놓고 군포를 받던 백골징포,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로 인한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대표적 작품이 거창가이다. 거창가는 경상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수탈과 횡포를 일삼는 상황을 제시하며 당대 백성들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석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정독해서 해석을 꼭 해보시고 선생님은 큰 틀에서 내용의 핵심들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요. 나눠놓고 정리하십시다. 거창이 어떤 동네인지를 얘기하면서 매년 세금을 상정할 때 다른 읍은 11두냥 내는데 거창은 16냥 내니까 5냥 정도는 더 내요. 5냥 정도는 더 내요. 5냥 정도는 더 내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같은 왕민이라고. 저기 저 타읍이나 거창 다 같은 왕민으로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어찌하여 우리 거창만 4, 5냥씩 더 내냐고 지금 한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대조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읍과 거창을. 그럼 결국에 누가 다 빼먹는 거예요? 예, 여기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그걸 다 빼먹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중간에 이 본사라고 하는 이 중간부터의 내용은 어떻게 세금을 수탈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수탈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는 효과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통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의 핵심은 요겁니다. 재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는 재난을 입었을 때 나라가 재난을 입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나라에서 그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모래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논밭에.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세금 낼 수 없고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재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그걸 거창 사람들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뭐 하는 거죠? 중간에 가로채고 처먹는다는 거예요. 중간 투식. 됐죠? 그래서 재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다음 얘기는 여기 이제 재에 대한 얘기였어요. 재를 중간 투식한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은 가포라는 것의 악생포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악생포를 담당하다 보면 이제 한 골에 한 번씩 당번을 정해서 1, 200냥, 7, 80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건 또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돈이 책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이제 뭐 아전이겠죠. 아전이 머무르는 곳이겠죠. 책방이. 일로 다 돈이 들어가고 가포 한 번만 매기면 몇몇 집이 탕진한다는 거예요. 가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상황이고 또 이런 표현 선무포, 재범포, 일리포, 노령포라는 온갖 명색으로 착취를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다 걷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가더라. 그리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향작청이라는 형벌을 주는 곳에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장면은 이거 좀 인상적인 장면.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을 보고 꼬리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는 아전 왔다고 울지 마라. 이게 뭐냐 하면 개가 꼬리를 친다는 건 반가움이죠. 그죠? 그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꼬리친다는 거고, 아전이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착취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개도 아전 보고 꼬리칠 정도고요. 뒷집에 우는 아기가 막 울면 요런 말로 달래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는 말. 야, 울지마, 아전 왔어 라고 해서 무서운 존재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애들을 달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전 왔어, 울지마 이렇게 달래는, 그래서 아전이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이거. 예, 좀 안타까운데요. 황구첨정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옆에 보기에서도 봤죠?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이 어린애와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확대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골징포가 얼마나 서러운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얘기가 줄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시키는 정도로 이건 좀 너무 과하죠. 그런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 원통하다고 우는 소리가 동원하늘 함께 운다라고 해서 이제 감정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원이 사또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늘도 함께 올 정도로 백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한다. 그쵸?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과부 얘기 나옵니다. 예. 남편을 잃은 과부는 세금 부담에 얼마나 힘겨울까 또. 청산백수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독수공방도 서러워요. 혼자 지내는 것도 서럽고요.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누가 갈아주겠어요. 어떤 남자가 갈아주며 동원의 익은 수를 누가 데리고 화답을 해주겠냐 해서 동쪽 언덕에 술이 익어도 그걸 화답해 줄 사람도 없더라.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간장 녹여낸다. 어린 자식은 아빠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쵸? 옆옆이 우는 자식 배고파서 서러워하며, 가장 생각에 서러운 가운데 죽은 가장의 가포, 뭐죠? 백골징포. 죽은 가장에 대해 세금 매겨진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빡돌아. 그죠? 흉악하다. 저 주인놈 과부 손목을 끌어내어 갑포돈 던져두고 차사의 관습을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했다. 그럼 집주인 놈이 배를 탈취하더라. 차사의 관습, 관리들을 쫓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징포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과부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물의 비극적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 거창의 수령, 이재가의 횡포에 대해서, 그리고 아전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자신의 이런 처지를 알아달라고 개선을 요구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청천의 외기록이 어디로 향하냐? 소상강을 바라냐? 동정호를 향하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을 향하거든. 요게 핵심이에요. 상림원은 임금 계신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임금 계신 곳, 궁궐을 향하면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을 그려서, 누가 이걸 그려요? 기러기 네가 하늘에다가 세세하게 백성의 마음을, 억울한 사연을 그려줘라. 의인화 그려다가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그 세세민정 그린 걸 임금 보도록 해서 별반 처분 내리소서. 그럼 임금께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엔 거창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임금만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암행어사가 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와요. 이것도 아바구조죠. 소망을 강조하는.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 내리나니. 의정부 최고의 의금부의 최고 책임자죠. 금부도사. 이 사람이 왔어요.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누구를. 목적어가 없네. 누구를 잡아다가 버려야 되겠니? 수령과 아전들을. 백성들아 연후에 태평세계. 그런 후에 길가에 내다 버린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 평화로운 세계,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하오리라. 백성과 임금과 더불어서 즐기겠다라는 또 나름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제시되고 개선사항도 얘기하죠. 핵심은 임금에게 세세민정을 알리고 싶고 임금이 뭐 해달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거창과 알아봤고 문학사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긴 작품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51쪽 향산별곡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거창과 더불어 19세기를 대표하는 현실 비판 가사이다. 시골 양반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백성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며 조정대신들의 당쟁 그리고 과거제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서술해서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부패한 관리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성도 드러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주제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문무 양반 목민 중에 항민하는 원님네들 했으니까 청자를 설정했죠. 항민하는 원님들을 불러서 비판하고 있어요. 가혹한 정치를 항민이라고 하죠.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봐. 배척하지 말고. 성안에 들을 때는 총명인자 하다더니 소문으로 들을 때는 총명하고 인자하다라고 그 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저리 다르냐. 그래서 지방으로 오면 소문과 실제가 너무 다르더라. 내려갈 때 돈 썼나? 들어갈 때 돈 썼나? 지방 내려갈 때 돈 썼나? 관직 들어갈 때 돈 썼나? 기생에 빠졌나? 간사한 아정과 함께인가? 술에 사갔나? 고량진미에 막혔나? 맛있는 음식이요.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둠을 내었으며 대조죠. 있던 인자는 어디 가고 없던 포악을 내었는가. 소문과 너무 달라서 지금 생각해보고 추론해보는 거야. 얘 왜 이렇게 변했지? 소문과 왜 다르지? 돈 써서 그런가? 기생에 빠졌나? 간사한 아전 때문에 그러나? 술 때문에 그러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저러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탄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죠? 내가 모를까? 자네 일을 난 안다. 그러면 자네가 원님이겠죠? 그 원님의 일을 난 안다. 뭘 아냐? 일단 여긴 도치법. 착한 본성을 잃은 속에 자기 욕심을 길러낸 걸 난 안다. 그러니까 자네 일이 뭐냐면 너 착한 본성을 잃고 욕심을 키웠다라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단지목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올바른 마음인데 그 네 가지 올바른 마음을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착한 본성이 사단지목이죠. 욕심 때문에 본성이 가려졌으니 유교적 가르침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선사양전 그만하고 자목백성 하여보소라고 해서 선사양전은 이조전랑과 호조전랑을 잘 섬기는 거니까
위에 높은 관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만하고 백성을 좀 섬기고 다스려라 라고 자목백성 하라고 권하고 있죠. 그렇죠. 뭐뭐해 보소, 뭐뭐해 보소라는 권유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청자 설정한 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돈 썼나, 다른가, 함께인가, 막혔나 해서 뭐 반복해요? 의문형 서술을 반복하고 있는 표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산별곡 살펴봤어요. 52쪽 규언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9월 모평에 출제됐었죠?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기분 좋은 순간이죠. 패스예요. 54페이지 한양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한상거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장편의 풍물가사이다. 조선의 왕도인 한양의 지리, 그리고 한양의 풍속, 한양의 문물 등을 사실적으로 소개한 작품으로 당시 한양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이 작품에 소개된 시전의 모습, 시장의 모습이겠죠. 당시 신분에 따라 즐기던 놀이 문화 등에 대한 소개는 다른 문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양의 풍물에 대한 소개와 감탄이 이어져 있습니다. 주제가 이거고, 그러니까 소개하고 감탄하는 정도의 내용상 어려울 건 없어요. 보기를 보시면 선생님, 한양가는 조선 후기 한양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입니다. 한양의 지리, 한양의 관청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고 시장의 모습이 묘사되어 당시 사람들이 소비했던 물품들도 알 수 있어요. 자, 기역 미음을 통해 문화를 추리해 볼까요? 이랬는데 본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당시의 문화를 추론하는 과정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건 EBS 보기는 장기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시작할게요.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타국 물어 어울리니 백곽전이 굉장하구나 해서 느낌, 그쵸? 감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건도 좋고 타국 문화와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국산품과 수입품이 뒤섞인 모습이 너무 굉장하다라고 반응한 겁니다. 7패의 생선 전에 각색의 생선이 다 있구나 해서 생선들을 뭐하죠? 열거하고 있어요. 중약 다음 도자전의 모습입니다. 도자전은 마루저자에 있는데 금은보패가 다 놓인 곳, 이렇게 보면 도자전은 뭐 파는 곳? 금은보화 파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잠자가 비녀 잠자인데 용 모양 비녀, 봉황 모양 비녀, 뭐 이런 각각의 비녀들과 역시 열거, 앞뒤 비녀, 민죽절, 쪽비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다음은 반지. 도자전에 반지도 있어요.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미라지안도 있고, 금패 호박 가락지와 비싼 순금, 이때도 금은 비쌌나 봐요. 그런 가락지들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은 놀이개를 보니까 대삼작, 소삼작, 뭔지 몰라도 돼요. 놀이개의 종류들이겠죠. 역시 열거. 옥나비 금벌한 놀이개, 뭐 산호가지 미라불스 뭐 놀이개, 그리고 은장도라고 흔히 알려진 그 여인네들이 지니고 다녔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지니고 다녔던 장도에 옥장도, 대모장도, 이걸 삼색실로 꼬은 그런 놀이개도 있고요. 꼰술, 푼술, 그러니까 매듭을 꼬기도 하고 풀기도 해서 갖은 매듭이 변하기가 측량없다는, 변화가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통교 아래에 있는 가게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보이시죠? 잠깐 멈추면 7패의 생선전도 봤고요, 도자전도 봤고요. 그 다음은 광통교 아래에 있는 그림 가게인데요. 여러 그림이 있어요.
보기 좋은 병풍차의 백자도 요지연과 곽분양 행락도며 강남 극릉 경직도며 이런 여러 그림들이 있다는 거고, 한가한 소상팔경 산수도가 기이하다. 기이한 소상팔경의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또 기이하다라는 감탄을 하고 있죠. 그쵸? 다락벽, 개견사호, 장지문, 어양용문 이거 다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뭐 민화들 그림도 있고요. 해학반도 십장생 그림도 있고, 벽장문차 매죽학 난국 이거 매난국죽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횡축 이런 횡축으로 되어 있는 그림도 있는데, 그 그림은 소설을 형상화한 거예요. 소설을 형상화해서 구운몽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상조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횡축도 있고, 뭐 이렇게 옆으로 쫙 펼쳐갖고 보는 그림 같아요. 주나라 강태공이 080 노홍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곧은 낚시 물에 넣고, 강태공이 낚시하는 그림. 때우기만을 기다릴 때 주문왕 착한 임금이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서 와서 보는 거덩이, 이제 그림의 모습이죠. 그런 그림도 있더라. 한나라 상산사호 갈건야복 도인 모양, 4명의 이 한나라의 그 은사, 숨어 살던 은사들의 모습이, 바둑둘 때의 모습이 뭐 이런 모습, 제세한민 경영이라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보면 한양의 시장들의 분위기와 그림 파는 가게까지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죠? 이겁니다. 주제. 한양의 풍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람들은 참 다양한 물건들을 소비하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예,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작품입니다. 55, 56쪽에 수심가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서도, 즉 평안도의 대표적 민요로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다. 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수심가는 수많은 이형이 존재한다. 다른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그 사설을 살펴보면 이옥봉의 시 몽혼을 비롯한 여러 다른 기존의 시나 기존의 노래에서 차용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러면 다른 노래에서 빌려온 흔적도 있고요. 한문문투의 상투적 표현이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개인의 창작이라기보다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창자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형, 왜냐하면 이형이 많으니까 증편이 거듭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구전문학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주제는 앞에서 봤죠. 인생의 허무함, 사랑한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EBS 보기는 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 후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 연 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후렴이고, 후렴은 한 단어만 있을 수도 있고 행단위 이상의 길이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무의미한 소리나 말로 된 것도 있고 유의미한 말로 된 것도 있고 두 개가 섞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후렴의 유형이 이렇다라는 거고, 후렴은 리듬 조성, 내용상 연과 연을 구분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한편 사설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과 정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상황과 정서에 통합하는 기능도 발휘하기도 한다. 민요에서 사설부의 정서가 구체적이고 일시적이라면 후렴부의 정서는 계속 반복되니까 지속적이면서 집약적이다 해서 후렴부는 지속적이며 집약적인 정서가 표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문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안부가 무녀하요. 근래 안부를 물어요. 월도 사창, 달빛 내리는 창가에 첩한다. 한이 많다는 거죠. 첩은 한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로요? 예, 여기 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창은 비단을 바른 창으로 화자가 여인임을 나타내죠. 그쵸?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거고, 이게 몽혼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된 구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님의 화용은 꽃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님을 그리워한다는 얘기고 나는 한이 많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연 볼게요.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한자어 되게 많죠. 만약 꿈속에 넋으로 하여금 행유적, 님을 찾아가게 한다면, 그래서 흔적을 남기게 한다면, 이 몽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시몽혼에 꿈속에 넋에게 흔적을 남기게 한다면 님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문 앞에 돌길이 반성사로구나 해서 사자가 모래사자니까 반은 모래가 되겠다라고 해서 과장된 표현이고요. 꿈속에 혼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맨날 돌길을 걸어가서 그 돌길이 다 닳아버릴 거다. 어딜 갈까요? 네, 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해서 그리움을 얘기하는. 근데 요거 뭐죠? 후렴이 반복되죠. 1년에서 반복되고 정서를 말하는. 그래서 이 EBS 보기에서 확인할 게 유의미한 말로 돼 있고 행단위로 돼 있죠. 그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년 볼게요.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했어요. 강산은 불변하고요. 다음 봄은 추는 다시 찾아온다.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구나 했으니까 자연과 인간의 대조인데요. 자연은 돌아오고 내 님은 안 돌아온다 라는 거죠.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요. 서럽고 슬픕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별의 한을 말하면서 세월의 덧없음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반복이 계속 되는 건 나 어이할까요가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에 사연 볼게요.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은 꿈밖기로구나. 그러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 돼버렸고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은 꿈이다. 그건 꿈밖이다.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며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서 나 어이할까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해 서러움을 강조하죠. 진짜 세월 가는 거 서럽다. 그래서 인생 무상에서 오는 서러움을 얘기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5연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해서 가을 밤이고요. 추야 공산이니까 산이 텅 비었어요. 또 해가 다 젖는 날에 모란과 국화가 피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죠. 그쵸?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할까요? 해서 흘러가는 세월 따라서 덩달아서 나도 어떻다 마음이 심란하다. 이렇게 혼자서 또 가을까지 왔고 세월은 계속 흘러가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가을이라는 시간과 그 다음에 저녁이라는 다 저문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이 시간적 배경은 쓸쓸함을 강조해요. 화자의 쓸쓸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 솟아온다. 대구 대조 해는 지고요. 달은 솟아요. 그리고 일락서산이 해 떨어진다는 거고 월출동령이 달 솟아온다는 뜻이죠. 동어를 반복했습니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나 어이할까요? 해서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한 한탄이죠. 세월이 흐르는 걸 한탄한 겁니다. 다음 7년 친구가 봄파는 남이련마는, 그러면 친구가 봄파는 남, 친구는 봄 바탕이 남이지만 어이 그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애틋한 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반갑고 안 보면 그리워. 아 어쩌잔 말이요. 그럼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예, 친구요. 남인데 그 친구가 그립다고. 보면 반갑고 좋고 안 보면 그리워서 미치겠다. 아 어쩌잔 말이오는 서리법이죠. 그쵸? 그래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변양류는 사사로기요 무릉도화는 점정허미로구나 해서 영탄법 있는 건 눈에 보이고, 개변양류는 이게 시냇가고 버드나무란 말이에요. 시냇가의 수양버들은 사사로기요 했으니까 이게 실사자고요. 줄기가 다 푸르다 해서 색채 이미지 말하는 거고, 무릉도화는 점정홍이요 했으니까 무릉도원에 핀 복숭아꽃은 점점이 붉은색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뚜렷한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했어요. 생각 마음대로 임의롭지 못하다의 임의롭다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이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해. 나 어떡하냐라고 해서 이 지금 두 개는 앞에 이 첫 번째 행들은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생각조차 자유롭지 못한 처지. 아셨죠?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나의 처지. 그래서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 이렇게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연 볼게요. 난사로다 어지러운 일이다, 어지러운 사건이다. 난사 중에도 겹겹이 난사로구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거고, 점층이에요.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요. 잘 살아볼까요? 했어요. 계속 의문형은 반복되는 건 보이시죠? 나 어떡해요? 잘 살아볼까요? 아, 어쩌잔 말이요? 나 어이할까요? 이렇게.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겠어요? 했으니까 괴로움이죠. 뭐의 괴로움이에요? 난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말했고, 언제 내가 좋은 시절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처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청포로 일상 만리선 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구나. 청포는 빛깔이 푸른 도포고, 빛깔 푸른 도포로 일상 만리선, 만리를 가는 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멀리 떠나는 장면이죠. 그쵸? 동정여천이 파시추로구나 해서 동정호에 이르니 물결이 하늘처럼 푸르러 가을임을 알린다는 거고요. 결국 푸른 도포 입고 배에 올라탔고, 그렇게 해서 가을이라는 것이 이 물결을 보고 가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진짜로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까지, 만리까지 떠나고 싶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상상을 하면서 이 지금의 답답함과 괴로움 있죠? 이것을 뭐 하고 싶은 거야? 해소하고 싶고 위로하는, 스스로 위로받고 싶은 것을 말한 거고요.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해서, 생각은 마음대로 안 되니 어이 사드란 말이요. 나보고 어이 살라는 거냐 해서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해서 역시 대조,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되고, 대구도 당연히 되죠. 자연은 젊어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생각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서 나 어이할까요? 세월의 흐름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대한 한탄을 노래했고, 다음에 12연 아 자기야 울지를 마라. 자규라고 하는 접동세죠. 한해세, 두견세. 울지 마라. 울 양이면 너 혼자 울 거지. 그러면 나도 슬픈데 자규 너까지 우니까 나도 힘들다. 여관 한등 해서 여관집에 여관의 차가운 들, 여관집에 차가운 등불,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냐라고 해서 추운 날 잠들었는데 자규의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서 왜 깨우냐고. 그래서 잠 못 들어 한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들어 하는 괴로움이고, 그러면 이건 혼자 지내니까 괴로운 거죠. 자규를 보고 홀로 지내는 괴로움을 말한 거고요. 그래서 고독과 슬픔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자규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그렇죠?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임생각 저절로 나는구나. 이 내 마음 몰라주는 기차 소리 내지 말고 떠나라. 아니 나던 소리 내지 말고 가라고 한 이유는 아니 나던 임생각 절로 난다. 그러니까 임생각이 나니까 기차야 그냥 좀 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차가 기적 소리를 내니까 야 임생각 나 그냥 좀 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 애연 뭐 슬프다겠죠. 그러면 청춘의 이 붉은 얼굴, 혈색이 좋은 얼굴을 슬퍼하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놀고 싶어 하는 얘기로 이별의 슬픔을 잊고 젊음을 좀 즐기고 싶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별의 한을 잊고 젊음을 즐기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되셨죠? 수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쪽 영산가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아볼 것을 권유하는 조선시대 후기 12작가의 하나이다. 너무 마음에 들죠? 인생은 덧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자. 살아서 마음껏 놀자. 이런 얘기. 후렴구 없이 인생 무상과 삶의 유흥을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가사를 지닌 작품으로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본다는 점 중요합니다. 기존 4대부 가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4대부 가사는 자연을 뭘로 보죠? 자연을 관념의 공간, 마음 수양의 공간, 이렇게 보는 게 기존 4대부 가사의 특징이죠.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본다. 한자어나 고사의 활용과 같은 당대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시조를 인용하는 등의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한 작품이다. 주제는 인생무상, 그리고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라고 했고요. EBS 보기를 보면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에 대한 얘기고요. 잡가는 기존에 창작되었던 시조, 가사, 민요, 판소리 등 여러 시가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문학이고, 패러디하는 선행 장르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 가사계 잡가, 판소리인 경우에는 판소리계 잡가라고 한다.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이 영상가라는 제목 아래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은 사음보 연속체라는 형식,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하며 한자어, 중국고사 같은 상류층의 언어 사용, 이게 다 사대부 가사와 공통점이지만 형식의 파격, 그러니까 사음보 연속체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고 자연을 유흥 및 풍류의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이런 요소를 활용해 사대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
한자어가 좀 많은데요. 편안하게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만 확인하면서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산 홍록. 그러니까 붉고 푸르죠. 그쵸? 그래서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산을 뒤엎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봄바람이 넘쳐요. 황봉백접. 그래서 이게 노란 벌이고 백접이 하얀 나비입니다. 이런 자연물들을 얘기해요. 꽃 폈고 산은 푸르고 노란 벌이 날고 하얀 나비가 나는 모습 아름답겠죠.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를 자랑하고 따뜻한 산의 따뜻한 기운을 자랑하고 있고 봄이 왔으니까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능을 조롱한다. 조롱한다는 의인화되어 있죠. 새하고 나비가 조롱을 하는데 봄의 기운과 봄의 흥겨움을 즐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에 나서고 어떤 길을 떠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는 얘기죠. 천리강산 들어가니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폭포가 참 좋더라. 그 폭포의 모습이 여산이 여기로구나 해서 이거 중국에 있는 이름난 산이죠. 그쵸? 비교하는 겁니다. 여산처럼 아름답다. 그 다음 요 구절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낙구천 해서 이게 옛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200의 시를 인용한 거고 구절의 의미는 잘 몰라도 되고요. 폭포의 아름다움을 말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절은 좀 해석하기 어렵죠.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에 한을 말아 했으니까 명령형인데 어떻게 명령형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타기황행 아이들은 했으니까 이게 막대기로 툭툭 쳐서 꾀꼬리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대기로 툭툭 쳐서 꾀꼬리를 날려보냈는데 그 아이들 가지 위에 꾀꼬리가 앉지 못하게 함. 그래서 가지 위에 지상 가지 위에 꾀꼬리가 앉지 못하게 하는 걸 한탄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꾀꼬리 쫓아내게 한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왜일까? 그 의문만 밝히면 돼요. 꾀꼬리 탓이 아니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도치라고 볼 수 있는데 황금 같은 노란 저 꾀꼬리 탓으로 잠 못 들어 하니까 아이들한테 쫓으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니네가 잘못이 아니고 꾀꼬리 잘못이다 라고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어떤 시가의 내용을 인용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화자 이런 그 김창서의 시 춘원이라는 작품에 화자가 잠 못 들어 하니까 그래서 임을 못 만나게 하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꾀꼬리를 그러니까 이제 잠 못 드는데 꾀꼬리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못 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니네가 꾀꼬리 좀 쫓아줘라. 왜냐하면 이 화자는 꿈을 통해서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꿈을 못 꾸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시킨 얘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러디예요. 그래서 황금 갑옷을 떨쳐 입고 누가 꾀꼬리가 세류영에 넘노는 듯. 제 수양 버들인데요. 버드나무를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빗대온 거고 갑옷을 입은 꾀꼬리가 버드나무 군대 주둔지에 넘노는 듯 병력같이 울어요. 꾀꼬리가 청각. 그래서 깊이 든 잠을 다 깨운다. 됐죠? 그러니까 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꿈에서 임을 만나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뭐가요? 꾀꼬리가요. 그래서 그 꾀꼬리를 쫓아내라고 아이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뭐라고 한탄하지 마라. 꾀꼬리 탓이다. 니네의 잘못 아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봄산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이 구절도 시조에서 가져온 건데 송시열의 시조에서 가져온 건데 결국 뭐냐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나도 절로 늙겠다 이런 거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류장대 고운 여자 기생이고요.
너희 얼굴 곱다고 자랑하지 마라. 니네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 왜? 인생 한철이야. 뭐 이런 겁니다.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 3월 피겠지만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은 한번 끔쩍 죽어지면, 그럼 나 같은 인생, 초로 인생이라고 빗대었는데 초로가 뭐예요? 예, 그거죠. 풀잎의 이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잎의 이슬은 그냥 새벽에 잠깐 맺혀 있다가 해 뜨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초로 인생은 인생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꽃은 다시 펴요. 내년 봄에 명춘, 내년 봄 3월이면 꽃은 다시 펴요. 그러니까 자연은 다시 피는데 나는, 내 인간, 내 삶은 한번 죽으면 끝이야.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갱생 어렵다.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렵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 이 두 줄은 또 이거랑 연결됩니다. 옆에서 말한 형식의 파격 있죠. 여기 두 줄이 사음보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낙양성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민요에 나오는 겁니다. 민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 얘기 나오죠. 영웅오골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무덤에 영웅오골 몇몇 묻혔고 절대가인 몇몇이나 묻혔냐 라고 해서 민요를 통해서 또 인생무상을 얘기한 겁니다. 무덤, 초로인생 다 인생무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통일천하 진시황, 진시황도요. 아방궁을 사랑방 삼고 삼천궁녀 데리고 몇만 년 살려고 했어요. 만리장성 쌓아서 1000만 년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구평대. 진시황이 죽은 곳이고 여산청초는 진시황이 묻힌 곳이에요. 다 속절없다. 어쩔 수 없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만 년 살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도 죽고 말더라. 다 묻히고 말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생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인생무상.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되려니와, 영웅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근데 나는, 대조예요. 나 같은 초로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은 한번 끔쩍 죽으면 어떻게 되나?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상반 대돌이에, 이게 시신을 묶는 데 쓰는 삼배고, 소상방 대돌, 상여, 그 관을 들고 가는 상여에 올린 돌이고요. 그렇게 상여를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우석과 한박으로 퍼붓는 데는 막 구준비와 가랑비가 섞여서 막 퍼붓는 모습은 죽음 뒤의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거죠. 아셨죠? 감각적 묘사에서 인생무상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무주공산 털을 닦아, 빈 산에 털을 닦아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무덤 주변의 분위기예요. 두견새를 벗을 삼아 밤낮으로 무덤에 누워 있을 거야. 나 같은 인생은. 산은 고요하고 물은 쾅쾅. 음성상징어. 이것이 나기로다. 그럼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죽은 뒤에 무덤에서 고요한 산 속에서 두견새를 벗을 삼고 물 쾅쾅하는 소리나 듣는 게 낙일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 자, 주제, 아니 놀고 뭐하리 서리법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허무하고 쓸쓸해요. 그래서 놀자. 노류장화 기생입니다. 기생을 꺾어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 해서 풍류를 즐기고 유흥을 즐기자는 내용이죠. 그쵸? 예, 교훈성은 좀 떨어지지만, 예, 그냥 이런 잡가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그래서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8쪽 소춘향가 합니다. 최근에 우리 같이 모의고사 보면서 봤었던 작품이라 가볍게 해석만 하고 전체 줄거리 잡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공부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작품은 여기 해제가 여러분 교재에 엉뚱한 게 나와 있을 텐데요. 앞에 영상가가 나와 있을 텐데 이걸로 바꿔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당시 관객들이 선호했던 장면을 조합해서 노래로 만든 조선시대 후기 12잡가의 하나이다. 관객들이 좋아했던 장면을 조합한 거예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춘향가의 대목은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장면과 몽룡과 헤어진 후 춘향이 슬퍼하는 장면인데, 이 작품에선 논리적 연관성 없이 이런 장면을 축약, 변형, 확대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춘향가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제는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기쁨, 슬픔 이런 거고요. 보기가 춘향이 몽룡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전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방자야, 꽃이 나 어찌 나비를 따라간단 말이냐. 나비가 이몽룡, 꽃이 춘향이. 너나 어서 건너가 도령님께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찾아들며. 이몽룡. 춘향이. 개는 구멍을 쫓는다. 이몽룡, 춘향이. 그렇게 말해라. 자기 찾아오라고 전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방자가 몽룡에게 춘향의 집을 알려주는 장면. 방자가 몽룡이한테 춘향의 집을 알려준 장면도 있어요. 방자가 좋아라고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리키는데, 저 건너 춘향 집 보이는데 양양한 향풍이요 점점 찾아 들어가면 기와요초가 난 아름다운 경치, 나무 앉는 새는 호사를 자랑한다. 송정중립 두 사이로 은근히 보이는 저것이 춘향의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라고 했고, 좋다 장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미라니 여기지 절개로다. 절개다. 좋은 경치다 이렇게 말했겠죠. 예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이 책실로 돌아와서 글을 읽되 그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책방으로 갔는데 영호는 춘향 집에 가 있어요. 됐죠? 예. 노루가 글을 읽듯이 뛰어서 대강 읽더라 이겁니다. 춘향이 한양으로 떠난 몽룡을 그리워하는 장면. 달만 비춰도 님 생각, 비만 와도 님의 생각. 식불감미에 밥도 못 먹고 잠 못 자고 모두 다 임 그리운 탓이다. 앉아서도 생각, 누워서도 생각 그칠 날이 전혀 없어. 이런 구절들 이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연계작품이니까. 자, 우리가 봤던 내용은 여기 요렇게 나누면 되죠.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집을 알려주는 장면이고요. 자기 집을. 춘향의 거동 보아라. 이거는 판소리 사설 문체예요. 뭐뭐 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햇빛 가리고 왼손으로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이죠. 그쵸? 이런 곳이라고 알려준 거고, 이 구절은 어려운 말을 썼죠. 춘향이가 자신의 학식이 있음을 은근히 과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 늙은 장송이 우줄우줄 춤을 추는 저 집이라고 알려주는 거, 황혼에 좀 오라고 얘기한 거, 이런 장면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몽룡이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이몽룡의 춘향에 대한 사랑을 말한 거고, 떨치고 가는 형상, 누구의 형상? 춘향이의 형상이 사람의 뼈다귀, 몽룡이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애간장 태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너 춘향이 어떤 계집이길래 나를 녹이냐, 너 어떤 계집이길래 장부의 간정을 다 녹이냐. 그렇죠? 반복된 표현으로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고, 해는 어이 더디가고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이것도 수업 때 해석해 줬어요. 황혼에 대한 것을 연결하면 황혼에 오라고 했으니까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데 더디가고 있어요. 오동취약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쉽게 가노는 시간이 짧게 간다는 건데, 뭐 때문에? 춘향과 몽룡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반응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글씨가 개판이네요. 시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낮일 때는 시간이 잘 안 가고 밤이 됐더니 시간이 너무 쉽게 가더라. 이유는 만나기 전이고 만나고 나서라는, 그래서 압축된 장면이다. 압축된 걸 연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춘향이가 슬퍼하는 장면이죠. 이 도련과 헤어져서 1월 무정 덧없다. 옥빈 홍한 공로로다. 내 아름다운 얼굴이 어떻게 됐다? 다 늙어버렸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쁜 얼굴 다 늙어버렸다.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겠지만 화자가 춘향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춘향이가 우는 그 눈물, 춘향이가 하는 말이에요. 내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도 갈 정도로 될 정도로 눈물 많이 난다. 지척동방이 천리냐 어이글이 못 보는가. 이 말은요, 가까이 있는데 천리나 되냐 왜 못 오냐 라는 거죠. 천리나 떨어진 것처럼 왜 안 오냐라고 그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특히 이 보기에 있는 장면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쪽 우부가 정리합니다. 가사 잡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부가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양반사회가 당면했던 도덕적 타락, 경제적 몰락,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등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가사이다. 그럼 양반사회를 비판한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했고 봉건적인 가치관도 끝났어요. 세 명의 어리석은 남자인 개똥이, 꼼생원, 꽹생원을 등장시켜 무의도식 하거나 분별 없이 행동하거나 또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등을 묘사해서 조선 후기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는 타락한 양반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경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보고요. EBS에 수록된 부분은 개똥이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죠. 내 말씀 화자예요. 광언이나 내 말씀이 미친 소리이지만 저 화상 좀 구경하게 라고 해서 화상은 개똥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저 화상, 어이구 저 화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화상 좀 구경하라고 해서 저 화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남촌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무의도식하는 모습이죠. 개똥이가 비판의 대상입니다.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융통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근데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다 분별력 없어서 눈은 높고 손은 커 그러니까 사치스럽겠죠. 가량 없이 한없이 주제 넘어. 그러면 주제 넘게 행동하는 허위의식에 가득 찬 인물이다 라는 거예요. 시체 따라 의권하고, 그럼 이게 시체는 사람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주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행이에요. 유행을 따라서 옷에 입고 남의 눈만 위하갑다 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더라라고 개똥이를 지금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약 다음에 보실게요. 명조상을 떠세하고 새도 구멍 기웃기웃. 이름난 조상을 떠세한다. 내세워서 자랑하는 거고 위세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잘난 사람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고요. 새도 구멍을 기웃기웃거린다. 그러니까 새도 있는 집안, 권력 있는 집안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청탁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염량보와 진봉하기. 더위와 추위를 봐서 진봉하기 했는데 때를 보면서 뇌물 바치기. 제업을 까불리고. 그럼 제업은 재산이고요. 집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허황된 욕심으로 장사해 남의 빚이 태산이라. 빚만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무식은 생각하지 않고 어린 사람 미워하기.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특징이 보이죠?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형상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후할 때는 박하고 한 푼 돈에 땀이 나요. 그러니까 돈 많이 써야 될 때는 야박하게 굴고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워서 막 손에 땀이 나고요. 박할 때는 돈 안 쓰고 아껴야 될 때는 후에서 수백냥을 헛것처럼 날리더라. 인정도 없고 사치스러운 모습이죠. 그쵸? 여기 대구대조가 눈에 띄죠. 그죠? 비판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승기자를 염지하니 승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소인배들이 허기가 진다. 그럼 이제 소인배들이 뭐 하냐면 허기가 질 정도로 비위를 맞춘다 이거예요. 비위 맞추느라 허기진다. 느라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이로울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남의 말에 시비 안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이로우면 남의 말이 잘못됐어도 거기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아부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시비하지 않고요. 또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일가는 불목하며. 친구랑 노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 가족은 또 돌아보지 않고 있고 그래서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날 노릇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 몸복희와. 그럼 병날 짓은 맨날 하면서 자기 몸을 챙기려고 인삼과 녹용은 또 막 먹어요. 모순된 행동을 보이죠. 주색 잡기를 모두 해. 그러니까 술과 여자의 노름에 빠져서 돈 주정을 무진하네. 헛된 곳에 돈을 무진장 쓰더라. 타락한 양반의 모습이 보이죠? 그쵸? 부모 조상 돈망해서 부모 조상을 전혀 챙기지 않아서 계집 자식 재물 탐. 처자와 재물만 탐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모 조상을 잘 챙겨야 되는데 지 부인과 자식만을 챙기고 재물만을 탐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 유교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일가친척 고박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그럼 일가친척은 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사할 건 또 안 해. 자기 챙길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남 탓만 하더라.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짊어지고 경계판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무판에 써놓은 건데 지 행세는 개차반이면서 언행이 몹시 더러우면서 남들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짊어지고 그 경계판을 짊어지고 다니네. 그러니까 자기 결점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훈계만 일삼고 있더라 이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그럼 지는 안 돌아보면서 남 일에 시비 가리는 데는 최고로 앞장서서 거짓말도 막 하고 이러더라. 날데없는 용전여수 상하탱석 하여가니. 용전여수, 이 전자가 돈이죠. 물이죠. 물과 같다는 거죠. 돈 쓰기를 뭐처럼 써요? 물처럼 쓴다는 거예요. 상하탱석 하여가니 이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갠다는 임시변통을 한다는 겁니다. 돈도 나올 때도 없는데 날 때도 없는 돈을 물 쓰듯 하고 임시변통해서 계속 빚지고 뭐 이러겠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카드 돌려막기 이딴 거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손님은 채객이요. 손님은 채객이다. 이 채무를 가진 손님이라는 거니까 빚쟁이에요. 손님은 빚쟁이고 윤희는 내몰래라. 윤리와 옳은 것은 난 모르겠다. 도덕이죠. 도덕 쉽게 말하면. 그런 건 몰라라 한다. 그래서 개똥이 얘기였어요. 개똥이의 방탕스러운 삶, 허위적인 삶을 여기까지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입구멍이 제일이라 돈날 노릇 하여 보세.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돈 벌 생각 좀 해보자라고. 요게 지금 누구 입장이냐면 개똥이 입장에서 서술한 거예요. 개똥이 입장에서 그래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개똥이가 했던 돈 벌 궁리는 뭐냐? 조상이 물려준 전답을 팔아서 변돈 주기, 빚 주고 종을 팔아서 월수 주고. 이거 뭐죠? 고리대금업 하는 거예요. 둘 다 이거. 고리대금업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구목을 베어서 장사를 해요. 이제 언덕에 나무인데 무덤가에 나무를 베서 장사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란 말이야. 또 서책을 팔아서 빚을 주네. 가진 책을 팔아서 빚 주기도 해.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종, 전답, 책 이런 거 팔고 그런 걸로 고리대금업하고. 동네 상놈 부역이요.
동네에 있는 평민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먼데 사람은 행악이며 먼 데서 온 사람한테 행패를 부려요. 이제 아주 못된 새끼예요. 그죠? 그 다음 잡아오라 껌을 여라. 걔 잡아와. 걔 무릎 꿇여. 자장격지. 자기가 직접 죄 없는 사람들을 뭐하죠? 몽둥이질해요. 잡아와라 무릎 꿇려라 해서 몽둥이질도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손수. 스스로 전당 잡고 세간도 뺏고 계집 문서 종삼기. 그러면 돈 빌려줘서 나중에 그 집에 세간 살림을 맡기게 한 뒤에 뺏어버리고요. 전당포 가서 뭐 물건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계집 문서 종삼기 했는데 계집을 내놓겠다는 문서를 만들어서 남의 집 계집을 데려오겠다고 막 하는 거고요. 사결박에 사사롭게 결박하고 그래서 소 뺏기와 사결박에 소를 소 있죠? 뺏고 보루룡에는 솥을 뺏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세간 살림을 다 뺏어오고 있어요. 뭐 되게 악독합니다. 여기저기 간 곳마다 적실 인심하겠구나. 실 잃어버리다. 인심 잃겠구나 라고 한 거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저 새끼 도적이야 라고 원망한대요. 이게 개똥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 새끼 도적이야 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많더라. 개똥이가 사람들한테 어떤 횡포를 가하는지. 그러니까 이 위에는 개똥이의 부도덕한 행동을 개똥이가 하는 허위적이고 방탕한 삶을 말했다면 여기는 남에게 횡포를 부리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정리해보면 개똥이는 어때요? 게을러요. 악독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요. 예, 그래서 남들한텐 도적놈 소리도 듣는 놈이에요. 근데 이 개똥이가 신분이 뭐예요? 양반이에요. 됐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양반 사회 비판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십시오.